나이지리아 역사 이야기를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네. 나이지리아 역사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원래 나이지리아 지금 지역에는 베냉 왕국이 있었습니다. 베냉 왕국은 이제 나이지리아 옆에 있는 이 베냉 국가와는 좀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되고 이 베냉 왕국은 당시에 왕국의 모습인데 이 만리장성보다 4배나 긴 성벽이 여기를 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파괴가 돼서 거의 남아있지는 않은데요. 그 이후에 1485년도에 포르투갈이 여기에 오게 되는데 베냉 왕국을 보고 참 아름답고 발전된 모습에 놀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세기에 유럽의 약탈과 노예 무역이 많아지게 되죠. 감동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근데 영국은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와가지고 1897년도에 갑자기 난데없이 왕국 전체에 방화를 합니다. 불 불러서 다 파괴가 돼요. 여기 건물이나 이런 게 다 파괴가 되고 대신에 또 물건들은 약탈을 합니다. 물건 이 상하나 뭐 청동으로 되게 유명한 이런 액자들을 약탈을 해서 다른 국가에 팔기도 하고 대형 박물관에 가면 600여 점이나 그때 약탈했던 걸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꼭 가봐야지. 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20대 때 이 대형 박물관에 가서 그 유물들을 보면서 저는 그때 정말 영국 너무 대단하다. 이런 유물들을 다 이렇게 보관을 잘해놓다니. 보관을 했다는 이거 하루가 돼도 못 보는구나. 막 이런 생각만 했는데 점점 이들 실체를 알고 나면 또 훔쳐왔습니다. 그래도 쟤는 공짜로 보여주잖아. 프랑스 애들은 뭐야? 그것도 돈 내고. 도토리 키재기다. 더 나빠. 난 프랑스 더 나빠. 그리고 이 나이지리아의 이 베냉 왕국 말고도 당시 그 위에 고토 칼리파 제국이 또 있었는데요. 이 굉장히 큰 제국이었습니다. 네. 인구가 10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카메룬, 부르키나파소, 남부 니제르 영역까지 있었던 제국인데 이 지역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나중에는 프랑스 식민지령으로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식민지배 역사를 조금 보면 종교적으로 북부와 남부가 좀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북부와 남부를 1900년도에 각각 보호령으로 함습니다. 그리고 나서 1914년도에 북부와 남부를 합병을 해서 이제 하나의 식민지로 이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북부와 이제 남부를 이제 식민 지배를 할 때 분리 지배를 합니다. 방식이 약간 좀 다른데요. 북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슬람 제국도 있었고 이슬람의 색채가 굉장히 강해서 그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중앙 집권화가 되어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이 사람들과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지배를 하고 남부 같은 경우는 그 노예무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그 전통 문화나 이들의 그 신뢰가 약간 파괴된 상태여서 직접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이 남부 지방을 또 많이 왔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접 지배로 합니다. 그래서 북부와 남부가 지형적으로도 척박하고 또 풍요롭기도 하지만 교육 격차도 생기게 돼요. 직접 지배를 하면서.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이렇게 식민 지배를 하다가 나중에 독립을 합니다. 근데 독립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식민지 국가들이 식민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했는데 정권이 불안정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내전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민주정권이 들어서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 여기도 좀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나이지리아 내전은 비아프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남부 지역에 이보족이 중심으로 많이 분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보족 중심으로 분리 독립을 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분리 독립을 하겠다고 하니까 나이지리아 연방군이 이걸 아무래도 제재를 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참패를 하고 기득권에서 이제 완전히 배제가 되는데요. 당시에 어떻게 참패를 당했냐면 이 아래 보면은 하코트 항구가 보일 거예요. 빨간 동그라미. 네네. 여기를 완전히 봉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군사 물자도 들어올 수가 없고 무엇보다 이 식량 공급이 되지 않아서 거의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아까 200만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 네,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난민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네. 비아프라 전쟁이 끝나고 이제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그러다가 이제 99년도에 민정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지금의 현재 대통령이 이 라고스의 대부라고 불리는 볼라 티누부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원래 경제 중심지였던 그 라고스에서 2번이나 주지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라고스를 기반으로 했던 정치인이고 주지사로 역임을 했지만 이 킹메이커 역할도 했습니다. 이 분이 당선되기 그 전 정권의 대통령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정치계, 뭐 장관 이런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안 닿는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23년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근데 23년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가 나이지리아 역사상 가장 이변이 많았고 또 치열했던 그런 선거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투표를 보시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게 여기 세 번째 보이는 피터 오비라는 정치인인데 사실 이 정치인의 기반은 라고스가 아닙니다. 라고스의 기반은 아까 그 티누부 대통령이 원래 기반인데 네. 이 젊은 정치인이 라고스에서 승리를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변이 많았던 대통령 선거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젊은 층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이 나이지리아의 유권자의 비율을 보면은 34세 이하 유권자가 약 4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람에게 투표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오비디언트를 보시면 원래 이 스펠링이 뭐 복종하다라는 뜻의 그 오비디언트에서 그 스펠링을 바꿔 이 사람의 이름으로 스펠링을 바꾼 거예요. 사실 오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젊은 층이 지지를 굉장히 많이 하였고 기록적인 규모로 집결을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거 반증하는 거네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오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있었는데 이거 부정선거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피터 오비는 근데 이 이보족 출신이에요. 그 정치권에서 많이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아까 이보족이라고 말씀되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비아프라 문제를 이 사람이 끝낼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게 연결돼서 비아프라와 이 이보족과 연결되어서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 갈등이 있다는 거네요. 네, 아직까지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